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순서를 먼저 불러줬다. 그날 밤 서울은 비가 아니라 경보처럼 쏟아졌다. 도로는 강이 되었고 차들은 서로를 밀어내며 멈춰섰다. 누군가는 창문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울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평생 잊지 못할 목소리를 들었다. 덴마크에서 온 한 가장. 한국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던 사람. 빠르다더라는 말은 들었지만 솔직히 그는 믿지 않았다. 자신이 살던 나라 덴마크가 시스템의 나라라 생각했으니까. 한국은 열정은 강해도 위기에는 결국 사람의 힘으로 버티는 곳일 거라고 그는 조용히 단정했다. 하지만 그 단정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이 깨진다. 그는 119를 눌렀다. 원래라면 연결음이 들려야 한다. 대기 안내가 흘러야 한다. 그런데 그날 이상했다. 대기음이 없었다. 대신 정확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먼저 말을 걸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지금 이 말만 하면 살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목소리가 그를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그의 공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죠? 가 아니라 몇 명입니까? 지금 위치는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질문이 짧아질수록 그의 심장은 더 빨라졌고, 그럼에도 그는 이상하게도 말을 하게 됐다. 필요한 말을, 살아남는 말을.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한국에서 구조는 영웅이 나타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먼저 순서를 잡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 이야기엔 아직 더 큰 의문이 있다. 왜 하필 그날 하필 그 시간에 그에게 대기 없는 119가 열렸을까? 왜 같은 지역에서 벌어진 수많은 공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로 묶여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질문. 그 가족을 살린 건 용감한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한 나라가 오래전부터 숨겨놓은 보이지 않는 팀플레이였을까?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한국이 대단하다로 끝나는 뻔한 감동담이 아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남은 뒤 자기 나라에 돌아가 단 한 문장을 남기게 된 이유. 그 문장을 들은 덴마크 사람들조차 잠시 말을 잃었던 이유. 그리고 그날 밤 119 전화 속 목소리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모든 걸 바꿨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차 바닥에서 먼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보다 발밑에서 올라오는 물소리가 더 선명했습니다. 서울의 여름밤은 원래 습했지만 그날의 습기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공기가 눅눅한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물을 머금고 숨을 참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운전대 위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와이퍼는 최고 속도로 움직이는데도 앞이 흐릿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붉은 안개처럼 번져서 거리 감각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차는 지하차도 근처에서 정체에 걸려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앞차도 멈추고 옆차도 멈추고 뒤차도 멈췄습니다. 정체라는 단어가 원래는 짜증이었는데 그날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옆자리에 마리가 프레야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프레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평소 같으면 웃으면서 대답했을 텐데 그 순간에는 목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말라붙고 혀가 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오히려 심장 소리만 커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덴마크 오덴세 출신 아빠 라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파견 6개월 차로 살고 있는 라스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날 밤 가족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로 시스템이라는 단어의 뜻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덜 지치게 만든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절차가 분명하면 불안이 줄어든다고 배웠습니다. 복지와 매뉴얼이 촘촘하면 위기에서도 개인이 덜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파견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기대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비교부터 했습니다. 한국은 빠르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는 끄덕였고 마음은 반쯤 접어두었습니다. 한국의 속도가 결국 사람의 체력과 희생에 기대는 속도일 거라고 무심하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열정은 강하겠지만 위기 대응은 사람이 버텨야 돌아가는 구조일 거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생활은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마리는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프레야는 학교에서 받아온 알림장을 들고 와서 사인해 주세요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친구 이름도 한국식 별명으로 부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소외감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어가 여전히 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미소부터 나가는데 그 다음 문장이 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이어질 말이 떠오르지 않아 어색한 침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그 어색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불안한 마음을 덮기 위해 오히려 큰 소리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119면 되잖아요. 그 말은 진심으로 믿어서라기보다 믿고 싶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라면 자동 안내가 길게 흐르고 연결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고 절차가 이어질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 정도 기다림은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두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위기 때도 내가 침착하면 된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습니다. 퇴근 후 가족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프레야는 뒷좌석에서 간식 봉지를 바스락거렸습니다. 마리는 오늘은 조금 일찍 도착하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프레야 숙제 먼저 시키고 싶어요. 대답하면서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가 피로를 풀어주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흔한 여름 소나기 같았습니다. 와이퍼 속도를 한 단계 올리고 곧 그치겠지요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도 창밖을 보며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야는 비 오면 운동장 못 나가요?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대신 집에서 보드게임 합시다. 그 말까지는 정말 평소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빗소리가 성격을 바꿨습니다. 톡톡이 아니라 쿵쿵이 됐습니다.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실내가 북처럼 울렸습니다. 도로 위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차들이 모여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차도 근처라는 안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찌르르했습니다. 폭우 때 지하차도 조심이라는 말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늘 남의 이야기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발밑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발끝에 차가운 감각이 스쳤습니다. 바닥 매트를 보니 얇게 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물은 조금 젖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물이에요? 프레야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가요? 그 질문이 너무 작게 들려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울음 직전이라는 건 아빠가 제일 먼저 알게 되니까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허술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얇은 포장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을 풀고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19라는 숫자를 모르지 않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몇 번이고 말로는 자신 있게 꺼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눌러야 하는 순간이 오자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이요. 마리에게 말했습니다. 안전벨트 다시 확인해 주세요. 마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야는 아빠 얼굴을 살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차 안을 더 좁게 만들었습니다. 차 밖에서는 경적이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빗물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두운 물길이 차체를 감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9를 눌렀습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며칠 전 가족 앞에서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문제 생기면 119면 되잖아요. 그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생존의 문장이 됐습니다. 통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 머릿속이 이상하게 정리됐습니다. 덴마크였다면이라는 비교가 멈췄습니다. 한국은 어떨까라는 오해도 멈췄습니다.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가장 먼저 들릴 줄 알았던 건 안내 멘트였습니다. 현재 통화량이 많아 대기 중입니다. 같은 문장 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면 어느 나라든 전화가 몰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재난 때는 대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숨을 고르고 기다릴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음이 없었습니다. 짧은 정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또렷한 목소리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사고 유형을 말씀해 주세요.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순간 머리가 멈췄습니다.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기계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차갑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단절된 톤이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말을 끊어먹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이 길지 않았습니다. 긴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물이 차가 움직일 수 없고 아이가. 문장은 부서져 나왔습니다. 원래라면 영어로라도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는 언어가 아니라 숨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마리는 옆에서 프레야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프레야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차 바닥의 물은 얇은 막이 아니라 점점 깊이가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량 아닙니까? 사람 수는 몇 명입니까? 아이 포함입니까? 질문이 짧아서 오히려 대답이 쉬웠습니다. 3명입니다. 아이 1명입니다. 대답하는 순간마다 마음속 공포가 조금씩 정보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덩어리째 목을 막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질문에 발밑을 다시 봤습니다. 발목까지는 아니지만 매트 위로 물이 분명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닥 물이 올라옵니다. 말이 어눌하게 나왔는데도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차량 문 개방 가능합니까? 창문 개방 가능합니까? 차량 주변에 사람 있습니까? 그 질문들이 이상하게도 해야 할 행동을 만들어줬습니다. 패닉은 원래 눈을 감게 만듭니다. 하지만 질문은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창문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공포에 잠기지 말고 체크리스트처럼 움직여라라는 신호였습니다. 차량 밖은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습니다. 물은 도로 가장자리에서부터 무섭게 차올랐고 차량 사이의 틈을 빠르게 채웠습니다.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누군가가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비에 찢겨서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감정만은 또렷이 전달됐습니다. 옆자리에서 마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해요? 마리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곧 과호흡으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프레야가 작게 훌쩍였습니다. 프레야는 울음을 크게 터뜨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 애씀은 어른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속 목소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침수 고립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가능하면 높은 곳으로 대피 준비를 해주세요. 그 문장들은 차분했지만 느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함과 속도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 내가 상상했던 느긋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빠른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받아 적고 분류하고 행동으로 바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툭이 아니라 똑똑이 아니라 급박한 리듬이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도 그 두드림은 분명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옆차 창문 밖으로 손이 보였습니다. 얼굴도 보였습니다. 박도현이었습니다. 한국인 운전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배운 습관이 튀어나왔습니다. 낯선 상황에서는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는 습관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박도현 얼굴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금만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창문을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빗물이 곧바로 얼굴로 튀었습니다. 박도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물 더 올라옵니다. 아이 먼저 옮겨야 합니다.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아이 먼저라는 말은 어떤 나라에서도 동일한 절박함을 가집니다. 본능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마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마리 눈에는 결정해요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레야는 뒷좌석에서 내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내 손을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주변에 도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옆에 사람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나왔지만 그 순간에는 정확한 문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박도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 밖으로 먼저. 박도현은 자기 재킷을 벗어서 창문 틈으로 내밀었습니다. 박도현은 프레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추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짧은 문장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보통 괜찮아요라는 말을 받으려고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도현의 괜찮아요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프레야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마리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를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프레야에게 말했습니다. 프레야 아빠 말 잘 들어요. 박도현 손 잡아요. 프레야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리는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의 동의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는다는 선택이었습니다. 휴대폰 속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상황 유지하며 안전 우선으로 이동 준비해 주세요. 그 문장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믿음이 갔습니다.
감정으로 포장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절차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출동을 붙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의지가 아니라 순서로 당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차량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작은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단정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괜찮아요 같은 위로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남는 데 필요한 문장만 곧게 세웠습니다. 침수 고립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차량 안에 사람 수는 3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이 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위치 확인 중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주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내 공포를 받아서 질서로 바꾸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포는 원래 크게 덩어리져서 사람을 눌러버리는데 질문과 확인이 공포를 잘라냈습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숨이 걸리는 느낌이 조금 줄었습니다. 마리는 내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아는 울음을 삼키느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차 바닥에 번진 물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출렁이는 소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차 문 아래쪽 고무 틈으로 물이 스며드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상황이 더 선명해져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창문 밖에서 박도현이 계속 손짓했습니다. 박도현 손짓은 지금이라는 단어만 반복하는 손짓이었습니다. 박도현은 비를 맞으면서도 주변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박도현은 도로 위 물 흐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차량 간 간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다시 크게 말했습니다. 아이부터 옮깁니다. 박도현 목소리는 친절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도현 목소리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박도현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습니다. 박도현 목소리는 매뉴얼처럼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신고 폭주 상황입니다. 현재 신고 내용을 정리해 우선 연결 진행합니다. 현장 출동 지시 진행 중입니다. 우선 연결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덴마크에서 상상했던 구조는 보통 이랬습니다. 안내 멘트가 길고 대기 순서가 생기고 대기 중에 내 사정이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내 말이 이미 분류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침수 고립, 지하차도 근처, 아이 동반. 이 단어들이 누군가의 화면에서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내 가족을 앞으로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잠깐 끊기지 않고 목소리 톤만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인간적인 숨결이 섞인 톤이 들렸습니다. 접수 요원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동 가능 여부만 알려주세요. 문이 열리면 가장 안전한 높이로 이동 준비해 주세요. 차량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합니다. 이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차량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차 안에서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차가 다시 움직일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침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그 문장이 말해주었습니다. 버티는 게 안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마리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말하려다가 말이 끊겼습니다. 마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크게 내쉬었습니다. 과호흡 직전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프레아는 뒷좌석에서 아빠라고만 여러 번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얇았습니다. 얇은 목소리는 더 쉽게 찢어질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이 프레야 먼저 이동해야 해요. 내가 말을 꺼내자 마리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마리는 무섭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걸로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창문 틈으로 재킷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박도현이 프레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프레야, 이거 입어요. 추워요. 물 차갑습니다. 박도현 말투는 딱딱했지만 박도현 행동은 따뜻했습니다. 박도현은 재킷을 주면서도 자기 쪽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충격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접수 요원이 말했습니다. 주변에 도움 가능한 성인 확인됩니다. 협조해서 아이 우선 대피 진행해 주세요. 접수 요원은 박도현 존재를 이미 상황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흐름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구조는 한 사람의 친절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구조는 친절을 절차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박도현이 움직이는 이유도 어쩌면 박도현 개인 성격만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도현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혼란 속에서 순서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도현이 내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먼저 보냅니다. 말이 다음입니다. 마지막에 이동합니다. 순간 자존심이 올라왔습니다. 가족을 두고 마지막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역할을 내려놓으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덴마크에서 배운 침착한 가장 이미지는 늘 통제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제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가장 위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에서 나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짧은 대답이 내 자존심을 깎는 대신 가족의 생존 확률을 올리는 선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접수 요원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동 중 안전 최우선입니다. 구조대 출동 중입니다. 이 문장들이 이상하게 확정된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진행 상황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프레야에게 말했습니다. 프레야, 박도현 손 잡아요. 아빠 말 믿어요. 프레야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야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내 심장으로 옮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에게도 말했습니다. 마리, 천천히. 숨 길게. 마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마리는 눈물이 고였지만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물보다 순서가 먼저였습니다. 이 시퀀스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르다라는 말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듣게 됐습니다. 사람을 몰아붙이는 속도가 아니라 공포를 정리하는 속도였습니다. 기다림을 줄이는 속도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확히 세우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결국 골든타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우리 가족에게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나빴다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폭우는 누구에게나 내리지만 침수는 누군가에게만 찾아온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다시 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차만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앞차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옆차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뒷차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사이로 물이 흐르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얕게 흘러가던 물이 어느 순간부터는 방향을 가진 물이 됐습니다. 지하차도 쪽으로 끌려가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물이 단순히 차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고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경적 소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경적 소리는 서로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위험하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정체 풀어라가 아니라 움직여라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열고 손전등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차 문을 억지로 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린아이를 안고 차 위쪽으로 올리려는 동작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그 장면들이 말해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접수 요원은 내 말만 듣고 있는 게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접수 요원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동일 지역 침수 신고가 다수 접수 중입니다. 복합 상황 가능성 확인 중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앞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한 지점을 보고 있지만 시스템은 지도를 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차 바닥만 보지만 시스템은 같은 구역의 여러 개 점을 동시에 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박도현이 자기 휴대폰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커뮤니티 글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근처 물 급격히 차오름. 그 구간 진입 금지. 차 멈추면 바로 대피 준비.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사진도 올라오고 위치 정보도 공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에 사람들은 공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는 이상하게도 방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위험하다가 정리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지 말라가 선명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라면 이런 장면이 혼란을 더 키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쏟아내면 가짜 정보도 섞이고 불안이 증폭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공포가 확산되는 속도만큼 경고도 확산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누군가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험하다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를 공유했습니다. 박도현이 화면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금방 퍼뜨립니다. 경찰도 오고 구조대도 오고 안내도 곧 뜹니다. 박도현 말투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박도현 말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믿음직했습니다. 접수요원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현재 신고 내용 기반으로 위험 구간 확인 중입니다. 현장 출동 우선순위 조정 중입니다. 가능하면 차량에서 고지대로 이동 준비를 유지해 주세요. 이 문장들이 내 마음을 이상하게 잡아줬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난은 보통 개인을 고립시키는데 그날은 반대로 연결되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나 혼자 외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어디론가 흘러가서 형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차량 바닥 매트 위로 물이 확실히 찼습니다. 신발 안쪽까지 차가움이 스며들었습니다. 프레아가 떨면서도 말을 붙였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아요? 프레아 질문은 울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꾸밈이 없어서 바로 심장을 찔렀습니다. 입술이 떨리면서도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사실 괜찮게 만들겠습니다에 가까웠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마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숨이 자꾸 빨라져요. 마리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마리 목소리는 억지로 침착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리의 애씀을 알아차리는 순간 더 무서워졌습니다. 침착한 척하는 사람은 한계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박도현이 내 쪽 창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박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물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더 잠기면 문 안 열립니다.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기다림이 안전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버팀이 해결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였습니다. 멀리서 구조 차량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오고 있다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소리는 누군가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운이 좋아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구역을 위험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문득 덴마크에서 자랑하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덴마크에서는 시스템이 조용히 굴러갑니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수록 사람은 존재감을 덜 느낍니다.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에서 본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조용히 굴러가면서도 위기 순간에는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대기음 대신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불안 대신 우선순위가 먼저 섰습니다. 혼란 대신 패턴이 먼저 묶였습니다. 박도현이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시스템입니다. 박도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 정신력만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이 냉정하게 들렸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배려였습니다. 정신력이라는 말로 버티다 죽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절차와 순서로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오해했던 지점이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한국은 열정으로만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사람을 갈아 넣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내가 본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을 전제로 시스템이 흔들림을 줄이도록 설계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공포가 흩어질 때 시스템이 공포를 묶어서 위험이라는 형태로 만드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박도현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박도현 손짓은 단 하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움직일 준비. 전화기 넘어 접수 요원도 말했습니다. 현장 상황 변화가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동 여부 결정 시 아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그 문장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속에 결론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된 게 아니더라도 이 나라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 결론이 생기자 선택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물이 더 올라오면서 차 안의 공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폐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는 여전히 컸는데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차 바닥에서 출렁이는 물소리였습니다. 물은 더 이상 젖었다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차 안에 들어왔다는 단계였습니다. 마리가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마리 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리 손은 땀과 빗물이 섞여 차갑게 미끄러웠습니다. 마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숨이 자꾸 빨라져요. 마리 목소리는 조용했는데 그래서 더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마리는 큰 소리로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는 무너질 때도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한계라는 신호라는 걸 그 순간에는 너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프레아가 뒷좌석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물에 떠요? 아이 입에서 떠요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프레아는 공포를 상상으로 바꾸는 속도가 빠른 나이였습니다. 어른은 설마로 버티지만 아이는 진짜로 받아들이니까요. 프레아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입 밖으로 나온 건 또 괜찮습니다였습니다. 이상하죠? 진짜로 괜찮지 않은데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괜찮습니다였습니다. 아빠가 되면 그 말이 자동으로 장착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흔들리면 가족이 더 흔들릴까봐 먼저 표정을 붙여놓는 겁니다. 문제는 그 표정이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물 흐름이 차체를 미는 느낌이었습니다. 바퀴가 땅에 붙어 있다는 확신이 줄어들었습니다. 차가 떠버리면 끝입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혼자 튀어나왔습니다.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본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도현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도현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박도연은 비를 맞고 있었고 눈썹에 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눈을 크게 뜬 채로 말했습니다. 지금 물 더 차오릅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박도현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도현 목소리는 불친절이 아니라 시간 절약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반발이 올라왔습니다. 결정은 내가 한다라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사람은 나라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위기에서는 자존심이 더 쉽게 튀어나옵니다. 평소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존심이 위기에서는 마지막 남은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언어도 낯설고 도시도 낯설고 물은 올라오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만이라도 쥐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구조대 오겠지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이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말은 나왔습니다. 아빠라는 역할이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입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박도현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도현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은 단 한 문장으로 내 오만을 쳤습니다. 지금은 감정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건 순서입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을 지키는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 원하는 건 척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건 살아남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미루는 건 용기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접수 요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 수위 상승 확인됩니다. 문 개방이 어려워지기 전에 이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차량 고립이 길어지면 위험합니다. 접수 요원 말은 감정이 없는데 그래서 더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가 아니라 위험합니다를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듣기 싫어도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마리가 나를 불렀습니다. 라스. 마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마리는 평소보다 길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마리 호흡이 끊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가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마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과호흡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프레야가 뒷좌석에서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프레야 울음은 무서워요가 아니라 숨이 막혀요에 가까운 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아빠로서 괜찮다를 계속 말할지, 아빠로서 도와달라를 말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가족을 잠깐 안심시키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구조를 앞당기지 못합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구조의 속도를 현실로 바꿉니다. 박도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프레야 먼저 옮깁니다. 말이 다음입니다. 지금은 라스가 중심 잡아야 합니다. 박도현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쓴 순간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중심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심은 순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제도에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내고 번호표를 받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 절차가 사람을 대신해 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절차가 오기 전입니다. 절차가 도착하기 전 사람에게 직접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방어막을 찢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현은 괜찮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은 당연합니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은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했습니다. 박도현은 프레야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박도현은 창문 틈으로 재킷을 더 깊게 넣었습니다. 박도현은 프레야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프레야, 이거 입어요. 박도현 손 잡아요. 천천히. 프레야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야는 나를 봤습니다. 프레야 눈빛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말로 답하면 또 거짓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끄덕임은 괜찮다가 아니라 살아남자였습니다. 마리에게도 말했습니다. 마리, 프레야 먼저. 마리는 박도현 말 따라요. 마리가 내 말을 듣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리는 눈물이 고였는데 닦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의 끄덕임은 두려움을 없애는 끄덕임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움직이겠다는 끄덕임이었습니다. 전화기 넘어 접수 요원에게도 말했습니다. 아이 먼저 이동합니다. 도움 받습니다. 말이 짧게 끊겼는데도 접수 요원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접수 요원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안전 우선으로 이동해 주세요. 현장 출동 진행 중입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진행 중이라는 단어가 내 몸을 붙잡았습니다. 희망 고문 같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굴러가는 상태처럼 들렸습니다. 물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버틸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택을 끝내고 나니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방향을 가진 두려움이 됐습니다. 뛰어가야 할 길이 보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시퀀스에서 가장 큰 변화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오해하던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순서가 들어왔습니다. 살아남는 순서 말입니다. 구조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소리로 먼저 느꼈습니다. 사이렌이 빗소리 사이로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아무리 커도 사이렌은 방향을 가진 소리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다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안도감이 올라와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다른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태를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이 호흡이 이상한데 그걸 한국어로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질문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과 시간과 선택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언어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언어는 평소에는 불편함이지만 위기에서는 벽이 됩니다. 벽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마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간격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숨이 가슴에서 튕겨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리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말 대신 공기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마리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리 손끝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프레야도 떨고 있었습니다. 프레야 손이 재킷 안에서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레야는 울음이 잦아든 대신 몸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떨림은 공포가 몸으로 내려간 상태라는 걸 알게 합니다. 전화기 넘어 접수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말이 숨 너무 빠릅니다. 프레야 손 차갑습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단어를 고르는 동안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요원은 문장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접수 요원은 의미만 잡았습니다. 접수 요원이 말했습니다. 호흡 이상 증상으로 확인합니다. 저체온 위험 가능성 확인합니다. 현장 도착 시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전달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물 흐름을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만 말해요. 박도현 말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접수 요원 질문이 짧아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긴 설명은 위기에서 오히려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위기에서는 감정이 문장을 늘리고 문장이 시간을 늘립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문장을 짧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문장을 짧게 만드는 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의료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마리가 과호흡에 가까운지 공황인지 단순한 공포 반응인지 프레야 손이 저체온인지 단순한 떨림인지 이런 건 단어 하나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오해가 골든타임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올라오자 목이 더 조여왔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서울에서 들었던 통역 루트였습니다. 외국인 지원 전화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거주자도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1330을 말했고 누군가는 응급 상황에서 통역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 정보를 좋은 제도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제도는 많고 그걸 다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정보가 갑자기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정보는 위기 앞에서만 도구가 됩니다. 전화기 넘어 접수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통역 가능합니까? 발음이 흔들렸습니다. 문장도 짧았습니다. 짧은 문장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절박함을 실었습니다. 접수 요원이 바로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언어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 질문이 들리자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건 길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덴마크어입니다. 이 말도 한국어로는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접수 요원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가능한 지원 경로 연결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영어 통역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완벽한 덴마크어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충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연결해 주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구동이 핵심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장 쪽에서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물장화를 신고 물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요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박도현이 그 방향으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박도현이 외쳤습니다. 여기 차량 안에 가족 있습니다. 박도현은 큰 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이 구조대를 끌어당기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전 확인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창문이 열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수위와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한국어로 말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이 헝클어졌습니다. 그때 접수 요원이 안내하던 통역 연결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구조대 쪽에서도 질문이 짧게 들어왔습니다. 호흡 문제 있습니까? 아이 떨림 있습니까? 의식은 정상입니까? 짧은 질문은 짧은 대답을 허락했습니다. 호흡 빠릅니다. 아이 손 차갑습니다. 의식 괜찮습니다.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뜻은 전달됐습니다. 그 전달이 상황을 전진시켰습니다. 두 마리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다 멈췄습니다. 두 마리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두 마리가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눈빛을 받는 순간 이제는 괜찮다라는 말로 덮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했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위기에서 가장 강한 진정제입니다. 이 시퀀스에서 가장 크게 바뀐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나를 위해 준비된 나라가 아닐 거예요. 이 믿음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누구든 살리도록 설계된 나라입니다. 완벽한 영어가 없더라도 완벽한 한국어가 없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게 연결해 둔 나라.
그 연결이 내 가족을 구조선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구조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몸은 밖으로 나왔는데 정신은 아직도 물속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는 감각이 계속 살아있었고 발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빗소리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았는데 심장 소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조대가 안내한 곳은 근처 대기 공간이었고 곧 의료진이 이어받았습니다. 마리는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숨을 크게 들이쉬려고만 했습니다. 마리의 숨은 길게 내려가지 못하고 짧게 끊겼습니다. 프레야는 박도현 재킷을 여전히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재킷은 젖어 있었는데도 프레야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젖은 천이 아니라 안전의 상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의료진이 마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슴 답답합니까? 어지럽습니까? 손저림 있습니까? 질문이 짧고 정확해서 오히려 대답이 가능했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으로 가슴을 짚거나 숨을 가다듬으며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그 반응을 바로 기록했습니다. 말이 완벽하지 않아도 기록은 진행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한국이 강한 건 완벽한 언어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흐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프레야 손을 확인하던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요. 담요 하나 더 드릴게요. 프레야는 담요를 덮자마자 몸 떨림이 조금 줄었습니다. 프레야가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가요? 그 질문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질문이 돌아왔다는 건 공포가 한 곱이 넘어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도현이 옆에서 젖은 머리를 털어내며 숨을 골랐습니다. 박도현은 나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은 대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프레야 괜찮아요? 말이 숨 좀 내려가요? 이 질문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감정의 위로보다 상태를 확인해주는 질문이 더 도움이 됐습니다. 위기에서 필요한 친절은 괜찮아요보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에 가까웠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한 뒤 대기실에서 시간이 잠깐 생겼습니다. 시간이 생기자 이제야 주변이 보였습니다. 대기실 한쪽에는 구조대가 무전으로 무언가를 계속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젖은 장갑을 벗고 젖은 종이를 다시 펴서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태블릿 화면을 켜고 출동 기록을 입력했습니다. 누군가는 다음 출동을 위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영웅처럼 서 있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 사람이 각자 해야 할 일을 끊김없이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역할이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묘한 충격이 왔습니다. 내가 상상하던 구조는 보통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처럼 누군가가 뛰어와서 안아들고 환호가 나고 끝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영웅 대신 시스템이 움직였고 시스템 대신 팀이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서 더 강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도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게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박도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도현, 왜 그렇게 빨리 움직였습니까? 질문을 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나만 멈칫했고 박도현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박도현은 잠깐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도현만 빨리 움직인 거 아닙니다. 저기 보세요. 박도현이 고개로 대기실 밖을 가리켰습니다. 또 다른 구조대가 젖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력이 전화로 누군가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력이 출동 대기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진짜 위험해요. 그 문장이 내 머리를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안전하자고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습관과 절차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재난을 만났을 때 정신력으로만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절차로 버티는 나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도현에게 결국 마음속 말을 꺼냈습니다. 덴마크는 시스템의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국이 더 무섭게 강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덴마크를 자랑하려고 꺼낸 문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도현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한국도 늘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살려야 하니까요. 그 한 문장이 대기실 공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가 잘난 척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에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감정이 아니라 윤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구든 위기에 들어오면 구조선 안으로 끌어당기려는 윤리 말입니다. 그때 프레야가 박도현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프레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프레야 발음은 또박또박했습니다. 프레야는 덴마크식 억양이 섞였는데도 마음이 정확히 전달되는 말이었습니다. 박도현은 잠깐 멈칫하더니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프레야도 잘했어요. 그 말에 프레야가 처음으로 정말로 표정이 풀렸습니다. 아이 얼굴에서 공포가 한 겹 벗겨지는 장면을 보자 이제야 긴장이 내려갔습니다. 마리도 숨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무섭네요.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은 도시가 무섭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이 무섭다는 뜻이었고 그 재난 속에서도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더 무섭고 놀랍다는 뜻이었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무전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일 구역 신고 계속 유입. 우선순위 조정. 출동 배치. 그 짧은 단어들이 내 귀에는 길게 들렸습니다. 내가 겪은 공포가 다른 사람의 공포와 함께 묶여서 누군가의 화면에서 상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가족이 살아난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해둔 팀플레이가 작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몸은 금방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몸의 피로보다 더 오래 남는 건 마음의 잔상이었습니다. 갑자기 빗소리가 커지면 머릿속에서 지하차도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와이퍼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프레야는 밤에 한 번씩 잠에서 깼습니다. 프레야는 아무 말 없이 물을 찾았습니다. 마리는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큰일이 지나가면 오히려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다시 알게 됐습니다. 나도 비슷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했는데 집중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얇았는지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뉴스를 틀어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뉴스는 배경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화면에 자막이 뜨는 순간 리모컨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서울의 119 시스템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폭우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고가 폭주할 때를 대비해 AI가 119 신고를 먼저 받는 시범 운영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가 설명을 이어갔고 자막이 숫자를 흘려보냈습니다. 4개월 동안 접수 1만 1,434건, 긴급 2,250건. 숫자가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숫자라는 건 원래 차갑습니다. 덴마크에서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도 숫자는 늘 차가운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숫자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 안에 내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숫자 안에 마리의 떨림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숫자 안에 프레야가 울음을 삼키던 순간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안에 박도현이 비를 맞으면서도 손을 내밀던 장면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AI가 신고 내용을 먼저 분류하고 사고 유형과 위치와 긴급도를 정리해서 현장 대응을 돕는다는 흐름이었습니다. 폭주 상황에서도 대기줄에 그대로 묻히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앞당기는 방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동일 지역에서 유사 신고가 다수 들어오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복합 재난 가능성으로 보고 대응을 더 빠르게 붙이는 체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듣는 동안 계속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내가 체감했던 그 대기음이 없는 연결이 그냥 운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뉴스는 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AI 기반 재난 종합 상황 정보 시스템을 확장. AI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119 고도화. 예방 정책과 연결하는 방향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들을 들으면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닙니다. 한 번 말하고 나서 다시 고쳐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살리려고 기술을 쓰는 나라입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고 나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밤 덴마크에 있는 아버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면 속에서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내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바로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때? 평소 같으면 김치가 맵다 같은 농담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은 너무 빠르다 같은 가벼운 말로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요. 국가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내 말로 확인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풍경이었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불빛이 단지 화려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위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도 위에서 점들이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점은 119고 한 점은 구조대고 한 점은 병원이고 한 점은 통역 루트고 또 한 점은 현장에서 손을 내민 시민이었습니다. 그 점들이 이어져서 한 가족을 구조선 안으로 끌어당기는 선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 문장이 하나 정리됐습니다. 그날 밤 골든타임을 연 건 영웅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한 건 박도현 혼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덴마크의 시스템만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한국은 그 시스템을 실제로 굴리기 위해 사람과 기술과 절차를 한 줄로 연결해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누가 묻기 전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잘난 척이 아니라 살려야 한다는 집단적 윤리라고요. 모든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롱폼 마무리 멘트 엔딩 나레이션 추천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무서운 건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동은 영웅이 아니라 팀플레이였습니다.
한국은 완벽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믿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날 국가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장면을 봤습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